안녕하세요. 은은한 책방 닥터 실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책 제목은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쓰신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읽을 책은 출판사는 스타벅스고요. 그 다음에 옮기니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강윤철이라는 분께서 옮기셨어요.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신 분이고 소크라테스의 변명, 또 노인과 바다, 데미안 등 참 많은 책을 번역하셔서 옮기신 분이네요. 자, 그러면 데일 카네기라는 분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우선 제가 오늘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 출신의 작가이면서 이제 강사로도 많이 활동을 하셨어요. 최초로 본격적인 자기 개발서를 쓰신 분으로 유명한데, 가장 대표적인 저서가 바로 이 인간관계론입니다. 1936년에 쓰신 책이에요. 이외에도 자기관리론, 성공대화론, 1% 성공습관, 나의 멘토 링컨 등의 다양한 저서가 있고요. 그의 가장 대표적인 저서로서 이 책은 1936년에 처음 출판되었고 현재까지 미국에서 1,500만 부 이상, 전 세계적으로는 6천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책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데, 이 안에 있는 목차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6개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사람을 움직이는 3가지 원칙, 두 번째 호감을 얻기 위한 6가지 비결, 세 번째 좋은 관계를 만드는 대화법, 네 번째 상대를 이해시키는 특별한 방법, 그리고 다섯 번째 상대를 설득하는 9가지 비법, 여섯 번째 누구든지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비법.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책이 약 37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글자 양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370페이지라 할지라도 아마 읽어 나가는 데는 굉장히 편안한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금방 이제 보신 제목 중에서 제가 과연 어디를 소개할까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사실 누구든지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비법이라는 거는 좀 너무 강력하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면야 얼마나 사람들이 이런 인간관계에 대해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가장 실생활에서, 특히 요즘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단체보다는 이 소수의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갖춰야 될 덕목, 그 중에 하나로서 사람을 움직이는 3가지 원칙이라는 그런 파트에서 세 번째 소제목에 이런 제목이 하나 있나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저는 이걸 이제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요즘 모 방송국에서 땡땡솔로라는 제목의 이 프로가 있죠. 이거를 제가 요즘 즐겨보고 있는데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시고 계실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남녀가 처음 만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들의 대화라든가 그들의 어떤 이제 데이트하는 과정을 쭉 보게 되면,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 입장에서 생각한다. 또 그것을 가장 잘 하시는 분들이 전부 커플로 맺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제목으로 이 책에서는 5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이걸 읽어 드리겠습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매년 여름이 되면 나는 메인주로 낚시 휴가를 떠난다. 나는 딸기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만 내가 낚으려는 물고기는 지렁이와 같은 벌레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낚시지를 갈 때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물이 아닌 물고기가 좋아하는 음식물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철저하게 준비한다. 그리고 낚시 바늘에 준비해간 벌레를 꿰고는 한번 잡수어 보시죠 하며 꼬드긴다. 그렇다면 사람을 낚을 때에도 이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 보면 어떨까? 영국의 수상 로이드 조지가 바로 그런 방법을 이용한 사람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 그와 같이 활약했던 연합군의 지도자 윌슨, 오를란도,
클레망소 등이 모두 실각하여 세인의 기억으로부터 사라진 후에도 그는 여전히 권좌에 남아 영국을 집권하였다. 어떤 사람이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묻자 로이드 조지는 낚시를 할 때는 물고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미끼로 사용하는 것이 그 비결이라고 거침없이 말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이야기거리로 삼는다면 그것은 유치하고 어리석은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며 또 그 관심은 영구히 지속될 것이며 자기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흥미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언어 없이 자신의 일에만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방이 원하는 문제를 같이 이야기하고 또한 그것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는 것이다. 만일 오늘이라도 어느 누구를 당장에 움직이려 한다면 이 사실을 꼭 명심해 두기 바란다. 가령 당신의 아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그것을 못 피우게 하려면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자신의 간절한 바람을 아들에게 들려준다고 해도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그때는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단 파악해야 한다. 아들의 장래 희망이 야구 선수라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야구 선수가 되기 힘들며 100야드만 달리기를 하여도 숨이 차서 주저앉게 된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 그 목적을 훌륭히 달성할 수가 있다. 이 방법만 잘 응용한다면 아이들은 물론 송아지나 침팬지까지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를 들어보자. 에머슨과 그의 아들이 송아지를 외양간에 집어넣으려고 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나 저지르기 쉬운 잘못을 범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을 생각했던 것이다. 그들은 송아지를 외양간에 집어넣으려는 일념으로 아들은 앞에서 잡아 끌고 아버지는 뒤에서 송아지 엉덩이를 밀었다. 그러나 송아지 또한 그들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다리로 버틴 채 풀밭에서 한 발자국도 옮겨 놓으려 들지 않았다. 이 광경을 보다 못한 아일랜드 태생의 하녀가 그들을 도우려 달려왔다. 그녀는 책을 읽거나 논문을 작성할 만한 지식은 없었으나 적어도 이런 경우에는 에머슨보다 훌륭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그녀는 우선 송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송아지는 배가 고팠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을 송아지의 입에 물리고는 살살 달리면서 외양간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그 무엇에 대한 욕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적십자에 $100를 기부하는 행위는 무엇인가? 그 행위 역시 이런 원칙에 대해 예외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행위는 남을 도우려는 욕구, 아름답고 거룩한 행위를 하고 싶다는 욕구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가난한 형제들에게 선행을 행하는 것은 곧 내 주를 섬김과 같으니라 라고 한 성경 구절을 생각해보라. 선행에서 비롯된 기쁨보다도 $100가 더욱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부 같은 쓸모없는 소비는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거절하기가 창피하든지 기부를 부탁하러 온 사람과의 친분 관계 때문에 할 수 없이 기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기부를 한 이상 무엇인가를 원했던 것만은 사실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해리 A. 오버스트리트 교수는 인간의 행위를 지배하는 힘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인간의 행동이란 마음속에서 비롯된 욕구로부터 생겨난다. 따라서 사람을 움직이는 최선의 방법은 먼저 상대방의 마음속에 강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도록 만드는 것이다. 사업이나 가정, 학교나 정치에 있어서 사람을 움직이려는 사람은 이 사실을 명확히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상대방의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은 만인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할 것이며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의 지지자도 얻지 못할 것이다. 강추당 앤드루 카네기는 스코틀랜드 태생의 미국 이민자로 피츠버그 인근에 정착한 초기에는 1시간에 2센트의 급료를 받는 하급 노동자에 불과했다.
그런 그가 말년에는 각 방면에 3억 6,500만 달러나 기부를 할 만큼 대부호가 되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 비록 그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다니지 않았지만 사람을 다루는 법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그래서 상대방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진리를 깨달았던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앤드루 카네기의 형수는 예일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두 아들 때문에 병이 날 지경이었다. 아들들은 자기 공부가 바빠서인지 집으로 단 한 장의 편지도 보내는 일이 없었다. 걱정이 된 형수가 답장이라도 한 번 보내달라는 간곡한 편지를 띄워도 그들은 감감무소식이었다. 앤드루 카네기는 한 친구에게 제안하기를 편지 쓰기를 죽도록 싫어하는 자신의 그 조카들에게 답장을 하라는 내용이 담기지 않은 편지를 써서 띄우고 조카들이 답장을 보내올지 보내지 않을지에 대하여 $100 내기를 하자고 했다. 그 친구가 쾌히 응했기 때문에 카네기는 자신의 조카들에게 별다른 내용이 없는 안부 편지를 썼다. 편지 말미에는 두 조카에게 각각 $5씩을 보낸다는 말을 간단히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편지 봉투에 그 돈을 동봉하지 않고 편지만을 집어넣었다. 곧이어 조카들에게 답장이 왔다. 앤드루 삼촌, 보내주신 편지를 반갑게 받아보았습니다만 이어질 문장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기로 하겠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여 무슨 일을 하도록 만들려면 우선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는 것이 좋다. 어떻게 해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고 싶다는 기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나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강습회를 개최하기 위해 뉴욕 어느 호텔의 대강당을 20일씩 밤에만 빌리기로 1년마다 예약을 하고 있다. 그 강습회를 시작할 무렵의 일이다. 호텔 측으로부터 대강당의 사용료를 종전에 3배로 인상하겠다는 통지를 갑자기 받았다. 너무도 뜻밖의 인상이었고 부당한 사용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모두 취소하고 싶었지만 이미 청강권이 인쇄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두 팔린 뒤라서 장소를 변경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호텔 측으로서는 자기네 입장만을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내가 아무리 항의를 한다 해도 그들의 태도에는 전혀 변화가 없을 것이 분명했다. 나는 이틀이 지난 뒤 그 호텔의 지배인을 찾아가 말했다. 그 통지를 받고 나서 놀라기는 했지만 당신을 원망하고 싶은 생각은 초도 없습니다. 나도 아마 당신 입장이 된다면 똑같은 통지서를 쓸 수밖에는 없었겠죠. 호텔 지배인으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호텔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 당연한 임무이고 그것을 못하는 지배인이라면 당연히 자리를 물러나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번 사용료 인상 문제를 놓고 그것이 호텔 측에 이익을 줄지 불이익을 가져다 줄지 표 작성해서 검토해보면 어떨까요? 그런 뒤 나는 백지 한 장을 꺼내 중앙에 선을 긋고 이익과 손해라고 쓴 2칸을 만들었다. 나는 이 칸에 대강당이 빈다 라고 기입하고 나서 말을 이어나갔다. 나는 당신이 요구하는 사용료를 지불하기 어려운 처지이니 강습회는 다른 장소에서 개최하는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비게 된 대강당을 댄스 파티나 다른 용도의 모임에 빌려줄 수도 있을 테니 이익이 생깁니다. 강습회에 빌려주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니 확실히 커다란 이익일 것입니다. 그러니 강습회로 인해 호텔에서 20일간이나 대강당을 사용할 수 없다면 호텔 측으로선 큰 손실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호텔에 손해가 될 수 있는 점을 따져볼까요? 첫째로 나는 대강당을 빌릴 형편이 안 되므로 나한테서 들어올 20일간의 고정 수익은 한 푼도 없을 겁니다. 또 다른 하나, 호텔 측에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 강습회에 오는 청중들은 중산층으로 주로 지식인과 문화인들이 많이 참가합니다. 이것은 호텔을 위해 훌륭한 광고가 됩니다. 만일 $5,000를 들며 신문 광고를 낸다 해도 이 강습회에 참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이 호텔에 와서 보는 것보다는 광고 효과가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습회가 호텔 측에서 봤을 때 굉장한 이익이 되는 게 아닐까요? 나는 두 가지의 손해를 해당란에 기입하고 나서 종이를 지배인에게 건네주었다. 여기에 기입한 이익과 손해를 살펴보시고 최종적인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나는 사용료를 50%만 인상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 대강당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내 자신의 요구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는 사실에 유의해 주기 바란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방의 요구에 관해서만 이야기했으며 어떻게 해야만 상대방의 바람이 충족될 수 있는가를 상대방의 입장에서 검토하는 것이 전부였다. 만약 내가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지배인에게 달려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치자. 갑자기 사용료를 3배나 올리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요? 지금 청강권도 다 팔린 상태라는 걸 당신도 알고 있으면서 그럴 수 있어? 3배나 인상한다니 그게 어디 말이나 되는 소리요? 나는 그 돈을 못 내겠어.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아마 서로 흥분하여 옥설이 튀어나오고 어쩌면 주먹질까지 하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설사 내가 상대방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논리적으로 그를 설득시켰다 하더라도 자존심 때문에 그는 자신의 결정을 쉽사리 번복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인간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신의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을 동시에 비교하며 사물을 대하는 능력일 것이다. 새삼 음미해볼 말이다. 매우 간단하고 알기 쉬운 도리라고 생각하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망각하고 있으며 이런 상식의 대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그런 예는 얼마든지 있다. 그 하나의 예로서 전국의 지사를 가진 한 광고회사의 방송부장이 각 지방방송의 방송국장 앞으로 보낸 편지를 들어보기로 한다. 괄호 안의 내용은 나의 비평이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라디오 광고의 대행업을 담당하는 회사로서 언제나 최고의 회사가 되고자 염원하고 있습니다. 괄호. 당신 회사의 염원 같은 것은 상대방이 알 바가 아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만으로도 골치가 아플 지경이다. 그러므로 이런 편지가 상대방에게 어떤 인상을 줄지도 모를 정도라면 일찌감치 광고업을 때려치우고 다른 장사를 시작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괄호 닫고. 우리나라의 방송사업이 발족한 이래로 우리 회사는 끊임없는 발전을 지속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건실한 회사입니다. 괄호. 당신 회사가 건실하고 자본이 많으며 업계에서 알아주는 곳이라고 치자. 그런데 그것이 어쨌다는 말인가? 설사 당신의 회사가 제너럴 모터스와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를 합친 것보다 몇 배 더 크고 좋다고 해도 그런 것이 상대방에게 무슨 상관인가? 당신 회사의 자랑을 듣고 있으면 오히려 상대방은 체면이 깎이는 듯한 기분이 드는 법이다. 괄호 닫고. 그러므로 우리 회사는 항상 각 방송국의 최근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괄호. 간절히 바라고 있다니 자기네들의 염원만 자꾸 내세워서 어쩌자는 심산인가. 이쪽이 바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다니. 괄호 닫고. 따라서 귀국의 주간 보고를 받고자 하오니 대행업자로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괄호.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말투다. 실컷 제멋대로 자기 자랑을 늘어놓은 다음에 보고를 하라니 이 무슨 수작인가. 괄호 닫고. 지급전보로 답신을 보내주신다면 상호간에 유익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괄호. 어리석게도 이렇게 엉터리로 쓴 편지를 보내면서 급히 답신을 보내달라니 기가 막힐 지경이다. 또한 지급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권리로 명령을 내리는가? 겨우 끝부분에 가서야 상호간의 유익? 하다고 이쪽에도 관심을 보이는 척했는데 이쪽에 무엇이 어떻게 유익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나타나 있지도 않다. 괄호 닫고. 추신. 블랭크빌 지혜 4번을 한 통 동봉하오니 귀국의 방송에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괄호. 아니 추신에서야 비로소 상호 유익의 뜻이 밝혀졌다.
어째서 처음에 그 말부터 쓰지 않았을까? 물론 처음에 썼다고 해도 기분 나쁜 편지임에는 별 차이가 없었겠지만 이런 터무니없는 편지를 태연하게 보내는 광고업자는 아마도 머리가 돌아버렸음이 틀림없다. 괄호 닫고. 광고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물건을 사도록 유인하는 전문가가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쓴 것을 고려한다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쓰는 편지가 어떠하리라는 것은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다. 여기에 편지 하나가 더 있다. 어떤 운송회사의 수송계장으로부터 내 광저의 수강생인 에드워드 버밀렌에게 온 것으로 이 편지를 받아본 사람에게 어떤 효과를 나타냈을까? 한번 읽고 생각해 보기로 한다. 버밀렌 씨, 저희 형편을 말씀드리자면 화물들이 저녁 때쯤 한꺼번에 접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송 업무에 지장을 받게 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 결과 저희 사무실 직원들은 시간에 초과 노동을 하게 되고 화물의 수송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0일 귀사로부터 510묶음이나 되는 많은 양의 화물을 접수하였을 때는 오후 4시 20분이었으므로 마찬가지의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저희는 그런 사태로 인한 작업의 혼란과 불편을 피하기 위해 귀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물량이 많을 때는 조금 시간을 앞당겨 주시든지 오전 중에 화물의 일부라도 먼저 보내주시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배려를 해주신다면 귀사의 차량이 이곳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단축될 것이며 화물도 그날로 발송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편지를 읽은 A. 제데가 선스 회사의 판매 과장인 버밀렌은 자신의 비평을 덧붙여 나에게 다음과 같이 보내줬다. 이 편지는 그 사람이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처음부터 자기 회사의 곤란한 형편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에겐 별로 흥미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협력을 구하고 있지만 그 협력에는 우리 회사가 당하게 되는 불편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와서야 우리가 협력을 할 경우 이런저런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를 뒤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편지를 읽으면서 생긴 반발심이 남아있어 협력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편지를 제대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자기 자신의 형편에만 정신을 쏟으면 안 된다. 자동차왕 포드의 말처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신의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을 동시에 비교하며 사물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써보면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먼저 편지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버밀렌 씨, 우리 회사가 지난 14년 동안 귀사의 도움을 받아왔던 점에 대하여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신속하고 능률적인 서비스로서 이 호의에 보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1일처럼 한꺼번에 다량의 화물을 오후 늦게 보내주시면 죄송스럽게도 귀사의 기대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다른 수화물들도 오후 늦게 보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일이 폭주하게 되어 일손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차량들도 오랫동안 기다려야만 화물을 내릴 수 있게 되며 때로는 화물 수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사태는 우리에게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급적 오전 중을 이용하여 화물을 보내주신다면 귀사의 차량들이 오랫동안 대기할 필요도 없어지며 그만큼 화물의 수송은 빨라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 회사의 종업원들도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퇴근 시간에 맞춰 가정으로 돌아가 귀사 제품인 맛있는 마카로니의 저녁상을 앞에 두고 피곤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결코 불평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사의 영업 방침에 주제넘은 간섭을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귀사의 도움을 받고 있는 우리 회사로서는 조금이라도 그 뜻에 보답하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니 너그러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사의 화물이라면
언제 도착하게 되더라도 될 수 있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실 것이오니 답장은 주시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천 수만 명의 세일즈맨들이 제대로 수입을 올리지 못한 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거리를 헤매고 있을 것이다. 왜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일까? 항상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밖에는 생각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나가서 물건을 구매한다. 그러므로 세일즈맨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려는 물건들은 대부분이 필요치 않거나 아직은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이다. 대부분의 세일즈맨은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물건을 무조건 강매하려 드는데, 이런 강매 행위는 오히려 역효과만을 가져온다. 소비자란 자신이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자진해서 사기 마련이다. 또한 소비자란 자신의 마음이 내켜서 사는 것은 좋아하지만 억지로 떠맡기려 하는 것은 사기 싫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세일즈맨이 소비자 입장에 서서 팔려고 하지를 않는다. 그 좋은 본보기가 있다. 나는 뉴욕 교회의 포리스트 힐스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도중에 그곳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토박이를 만났다. 그 사람은 지금까지 포리스트 힐스에서만 살면서 부동산 중개업을 오랜 시간 하고 있었고, 나에게 그 집을 소개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 집을 지을 때 사용했던 목재가 어떤 것인지를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 사람은 잘 모르겠다는 대답을 하면서 정원협회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라고 했다. 그런 정도의 지식이라면 나 역시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실망이 들었다. 그런데 그 이튿날 그로부터 편지가 왔다. 어제 물어본 것을 조사하여 연락해 준 것일까? 전화를 걸면 1분도 안 걸리는 문제인데. 나는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편지를 뜯어보니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목재에 관해서는 정원협회에 전화로 물어보라는 말만을 되풀이하고 나서는 자기가 지금 모집하고 있는 부동산 보험에 가입해달라는 부탁이었다. 그 사람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이로운 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고객을 잃게 된 것이다.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과오를 자주 범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언젠가 나는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유명한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치료를 받기 위해 그의 병원을 찾은 일이 있다. 그런데 그 의사는 내 편도선을 진찰하기도 전에 우선 내 직업부터 물어보았다. 그는 내 편도선의 상태보다는 내 주머니 상태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인간의 생명을 보살피는 의사로서 사람들의 건강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돈벌이에만 급급했던 그 의사는 결국 손해를 보게 되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의사의 인격을 경멸하며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나왔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이처럼 자기 생각만 하며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인간들로 가득하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보다도 남을 위해 봉사하려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 사회는 대단히 유리하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경쟁자가 거의 없는 셈이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볼 수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장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언디 영의 말이다. 만약 이 책을 읽는 여러분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고 상대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을 터득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성공으로의 일보를 내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 여기가 지금 68페이지입니다. 아까 저희가 시작한 게 51페이지죠. 사실 제가 책을 좀 천천히 읽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빨리 읽은 것 같지만 아마 이걸 지금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글이 굉장히 편안하고 쉽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비록 370페이지가 넘지만 아마 빨리 읽는 분들 같으면 제 생각에는 거의 하루면 다 읽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란 책에 파트 1 사람을 움직이는 3가지 원칙, 그 중에서 3번째 소제목인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이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녹음할 때는 또 다른 부분에서 좋은 관계를 만드는 대화법이라는 이 파트가 있어요. 자, 그 부분에서 몇 가지 좀 더 이제 제가 잘 발췌를 해서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자, 오늘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은은한 책방의 방지기 닥터 실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은은한 책방의 방지기 닥터 실버입니다. 아마 지난번에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이 책으로 시작을 했죠. 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두 번에 걸쳐서 지난번에는 파트 1 사람을 움직이는 세 가지 원칙, 그 중에 소제목 세 번째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부분을 제가 읽어드렸고, 오늘은 파트 3 좋은 관계를 만드는 대화법, 그 중에서 첫 번째 소제목인 논쟁은 피한다 라는 제목으로 읽어드릴 것입니다. 요즘에 대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보다는 좀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끼리 만나서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집안에서 남편이 삼식이가 되고 사식이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뭔 얘기냐면, 직장을 계속 나가면서 일을 할 때는 회사에서 밥을 먹던 사람이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집에서 세 끼를 먹고 어떤 사람은 네 끼를 먹고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이혼율이 급증했답니다. 아,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런다고 이혼율이 증가한다. 이게 다 뭐 때문일까요? 사실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남녀관계도 좀 가끔 시간을 두고 보는 게 훨씬 더 연애가 잘 되잖아요. 매일매일 보다 보면 부딪히는 시간도 많아지고 결국 대화, 논쟁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을까? 슬기로운 의사생활도 중요하고 슬기로운 감방생활도 중요하지만 슬기로운 가정생활도 중요하죠. 자, 오늘 제가 이런 부분과 또 다른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논쟁은 피한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파트 3 좋은 관계를 만드는 대화법, 논쟁은 피한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나는 영국에서 로스 스미스 경의 매니저로 있었는데 그때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전쟁 당시 스미스 경은 팔레스타인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오스트리아의 전투 비행사였으며 전쟁이 끝난 뒤에는 지구의 반바퀴를 30일 동안에 비행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일찍이 이러한 시도를 했던 사람이 없었으므로 이 비행은 굉장한 선풍을 일으켰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정부는 그에게 $10,000의 상금을 수여했으며 영국 여왕은 그에게 기사 자기를 하사하였다. 알기 쉽게 말하자면 그는 대영 제국의 찰스 린드버그였던 셈이다. 나는 어느 날 저녁 스미스 경이 주빈으로 초대된 만찬회에 함께 초대되었다. 식사가 한창일 무렵 바로 내 옆에 앉아있던 어떤 사람이 내게 이런 구절을 인용해 말했다. 우리가 엉성하게 일을 해도 하느님이 끝마무리를 해주신다. 그 사람은 이 말을 성경으로부터 인용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말은 틀린 것이었다. 나는 그 구절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므로 그가 틀렸다는 사실은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나는 자기만족을 느끼면서 내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 그 인용에 대한 잘못을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셰익스피어로부터 인용된 것이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인용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는 바로 내 오른쪽에 앉아 있었고 내 오랜 친구인 프랑크 가몬드는 내 왼쪽에 앉아 있었다. 가몬드는 셰익스피어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를 가몬드에게 제기하기로 작정했다. 가몬드는 우리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서는 식탁 밑으로 내 발을 차면서 말했다. 내일 자네가 틀렸네. 이분 말씀이 오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가문들에게 물었다. 프랑크, 자네도 그 말이 셰익스피어로부터 인용된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아? 자네 말이 맞아. 그 말은 햄릿 5막 2장에 나오는 말이지. 그러나 이봐, 우리는 경사스러운 날에 손님으로 초대받아 그곳에 간 거야. 그런데 뭐 때문에 상대방이 옳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야 하지? 자넨 그 사람의 체면을 살려줄 생각을 한 번도 하질 않았어. 그 사람은 자네 의견을 물은 적도 없고 또 그걸 받았던 것도 아니야. 대체 무엇 때문에 그 사람과 언쟁을 해야 된단 말인가? 언제나 모가 나지 않도록 피하는 것이 자네에게 득이 되는 일이야. 언제나 모가 나지 않도록 피하라. 가문드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그가 나에게 가르쳐준 이 교훈은 아직도 내 가슴에 살아있다. 그리고 나는 상습적인 언쟁꾼이었기 때문에 이 말은 나에게 참으로 중요한 교훈이 되었다. 나는 어릴 적부터 형이나 주위 사람들과 지칠 때까지 논쟁을 하기 좋아했으며 대학에 들어간 후로는 본격적으로 논리학과 변론을 공부했다. 그 후 나는 뉴욕에서 토론과 논법에 관한 강의도 했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토론에 관한 책을 저술하려고 마음먹기도 했다. 그때부터 나는 수많은 논쟁에 대한 자료를 구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직접 실험도 하며 그 효과를 관찰하기도 했다. 그 결과 나는 논쟁에 있어서의 최고의 유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것은 논쟁을 피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10중 8구 논쟁의 결말은 서로가 자신의 생각이 절대로 옳았다는 종래의 생각을 더 한층 굳히는 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언제나 결말은 마찬가지다. 당신은 논쟁에서 이길 수 없다. 당신이 논쟁에서 졌을 경우에는 물론이고 이겼다 해도 역시 진거나 진배 없다. 당신이 만약 상대방의 이론을 상처투성이로 만들어서 마침내는 상대방이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됐다고 치자. 그 결과로 당신은 유쾌할 것이다. 하지만 그 상대는 어떨까? 당신은 그 사람에게 열등의식을 갖도록 만들었으며 그 사람의 자존심을 손상시켰다. 때문에 상대는 속으로 당신을 저주할 것이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찌 되었든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제는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그의 생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대하여 이론으로 굴복시켰다 하더라도 그는 마음속으로 여전히 자신의 옳음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펜상호 생명보험회사는 보험 세일즈맨을 위하여 명확하게 논쟁에 대한 정책을 세워놓았다. 논쟁하지 말라. 이것이 그들의 명확한 정책이다. 판매에 있어서는 논쟁뿐만 아니라 언쟁 비슷한 것이라도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봤자 소비자의 마음만 상하게 되어 구입하고 싶었던 물건이라도 그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사지 않기 때문이다. 내 강좌를 듣는 패트릭 J. 오헤어란 호전적인 성격을 지닌 남자가 나에게 면담을 신청했다. 그는 화이트 모터 회사에서 트럭을 판매하는 세일즈맨인데 트럭 판매가 신통치 않았기에 나에게 조언을 청한 것이었다. 나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가 상대방과 언쟁하기 좋아하는 성격이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다. 특히 그는 자신이 판매하는 트럭에 트집을 잡으려는 상대방에게 참지 못하는 성미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들의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 맹렬하게 논쟁을 벌이곤 하였다. 나는 그 사람들의 사무실을 걸어 나오면서 이젠 내 말을 알아들었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내 말을 알아듣도록 설명하긴 했지만 그들에게 트럭을 팔 수 있었던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나는 오헤어에게 트럭을 파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현재 화이트 모터 회사의 제일 가는 세일즈맨이 되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상대방과 논쟁하는 일을 피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여기서 그의 경험담을 들어보자. 만약 지금 내가 어떤 사람에게 트럭을 팔기 위해 상담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그 사람은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말한다.
화이트 트럭이라고요? 그걸 누가 공짜로 준다고 해도 난 그 회사 트럭보다는 후제이트 회사의 트럭을 돈 주고 사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나는 그의 말에 맞장구를 친다. 네, 후제이트 훌륭한 트럭입니다. 아마 후제이트를 사신다면 후회하지는 않을 겁니다. 후제이트는 인류 회사에서 제작한 것이고 양심적인 세일즈맨들이 판매하는 것이니까 믿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나가면 그는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데 논쟁의 여지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후제이트가 최고라고 말했고 나 또한 그렇다고 맞장구를 쳤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화제를 바꾸게 되고 화이트 트럭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말하게 된다. 그 전에 나는 어떠했는가? 상대방이 후제이트 트럭에 대해서 칭찬하기 시작하면 나는 후제이트 트럭에 대한 험담을 내놓기 시작한다. 그런데 내가 후제이트 트럭에 대해서 험담을 늘어놓을수록 상대방은 더욱더 그 후제이트 트럭을 두둔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러는 사이에 그는 후제이트 트럭이 좋은 것이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그러니 내가 트럭을 팔지 못했던 것이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지금은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하지 않는다.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득이 되기 때문이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은 논쟁을 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승리를 쟁취하고는 무한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의 벗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 승리는 공허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공허한 승리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벗을 택할 것인가? 당신은 무엇을 택하겠는가? 우드로 윌슨 내각의 재무장관 윌리엄 G. 맥카드는 오랜 정치 생활에서 무지한 사람을 논쟁으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배웠다고 한다. 맥카드는 무지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나의 경험으로 미루어 본다면 교육 정도에 상관없이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논쟁으로 그의 생각을 변화시키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실례를 들자면 소득세 전공인 프레데릭 S. 파슨스라는 세무사가 정부의 세무검사관과 논쟁을 벌이게 되었다. 어떤 항목에 기재되어 있는 $9,000가 문제가 되었는데 파슨스는 이 $9,000가 현실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채권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에 대한 과세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통용될 수 없는 채권이라니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들어본 일조차 없소. 이것은 분명히 과세 대상이요. 이게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니 그런 터무니없는 말이 어디 있어. 정부의 검사관은 완강하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 점에 있어서는 파슨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이 문제로 논쟁을 벌였지만 조금도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검사관은 냉정하고 거만하며 완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번 우기기 시작하면 분명한 사실이나 이론조차도 수긍하려 들지 않았다. 그래서 파슨스는 그와의 논쟁을 멈추고 화제를 바꿔 그를 칭찬해주기도 했다. 물론 이 문제는 검사관님이 결정해야 할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에 비한다면 참으로 하찮은 것이지만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쩌면 틀렸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내가 소득세 부과에 관한 것을 연구하기는 했지만 그 지식은 모두가 책에서 얻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사관님의 지식은 경험으로부터 얻은 것이니 나보다 정확할 겁니다. 나는 검사관의 직업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소득세에 대한 참된 지식을 터득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파슨스는 자기가 부러워했던 점들을 솔직히 검사관에게 털어놓았다. 그러자 검사관의 표정도 풀어졌으며 그들의 논쟁은 거기에서 그쳤다. 검사관은 편안한 자세로 앉아 그의 경험담을 말하였고 나중에는 서로의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었다. 마지막에는 그 문제를 자세히 재검토하여 수일 내로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사흘 후 검사관은 직접 파슨스의 사무실로 찾아와서 그 항목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세무검사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통된 약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자기가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고 싶어 했다.
그래서 파슨스와 논쟁을 할 때 그의 권위를 주장함으로써 존경받고 싶은 의욕을 충족시켰던 것이다. 그렇게 그의 가치가 인정되고 그의 자아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자 그는 다시 친절한 인간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나폴레옹 왕실의 수석 시종인 콘스탄티는 조세핀을 상대로 가끔 당구를 쳤다. 콘스탄티는 자신이 썼던 나폴레옹의 사생활이라는 책에서 그때의 일을 이렇게 적고 있다. 나는 당구에 상당한 죄를 지니고 있었지만 항상 그녀가 아슬아슬하게 나를 이길 수 있도록 승부를 조작했다. 그 일은 그녀에게 대단한 기쁨을 주었다. 우리는 콘스탄트로부터 불멸의 교훈을 배우자. 그래서 고객과 애인과 남편과 아내로 하여금 가끔씩 벌어지는 하찮은 말다툼에서 우리를 이기게끔 만들어주자. 언젠가 링컨은 동료들과 과격한 언쟁을 일삼기 예사인 젊은 사관에게 이렇게 충고한 적이 있었다. 뜻을 높이 세우려고 결심한 사람이라면 사사로운 언쟁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법이네. 그런 사람일수록 자신의 성격을 더럽히고 자제력을 잃게 하는 결과를 감수하는 짓은 피하지. 만약 어떤 일에 반 정도밖에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차라리 양보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네. 그 일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계획에 물리기보다는 차라리 그 계획에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지. 개를 죽인다 해도 그 계획에 물린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네. 자, 여기가 165페이지입니다. 논쟁은 피한다. 사실 이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감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런 얘기했죠. 요즘에 가정에서 부딪히는 일이 참 많다고. 여기서도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네요. 애인과 남편과 아내로 하여금 가끔씩 벌어지는 하찮은 말다툼에서 우리를 이기게끔 만들어준다. 그렇죠. 뭐 직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은 애인과 남편과 아내. 맞습니다. 가정. 이거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사실 이 챕터 말고도 인간관계론이라는 이 책에는 정말 좋은 소제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읽은 파트 3의 좋은 관계를 만드는 대화법, 여기서도 보면 1번 논쟁은 피하다 말고 2번에는 상대방의 실수는 지적하지 말라. 자, 또 3번은 작은 소제목 3번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라. 소제목 4번은 공손하게 말한다. 소제목 5번은 숭고한 마음에 호소한다. 소제목 6번은 경쟁 심리를 자극하라. 그리고 또 대제목으로 상대를 이해시키는 특별한 방법, 또 대제목 5번째가 상대를 설득하는 9가지 비법, 대제목 6번째 누구든지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비법. 이렇게 정말 주옥 같은 내용들이 많죠. 이거 다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여러분도 많이 그러겠지만 이 사람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드네요. 이렇게 계속 말을 많이 한다는 게. 근데 이 모든 과정이 말을 많이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그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도 이 책을 결국은 끝까지 다 읽었거든요. 근데 뒤에 보니까 부록에도 되게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어쨌건 참 이 책 권할만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좀 더 다른 내용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은은한 책방의 방지기 닥터 실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은은한 책방의 방지기 닥터 실버입니다. 아마 지난번에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이 책으로 시작을 했죠. 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이제 2번에 걸쳐서, 지난번에는 파트 1, 사람을 움직이는 3가지 원칙,
그 중에 소제목 세 번째,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부분을 제가 읽어드렸고, 오늘은 파트 3, 좋은 관계를 만드는 대화법, 그 중에서 첫 번째 소제목인 논쟁은 피한다 라는 제목으로 읽어드릴 것입니다. 요즘에 대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보다는 좀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끼리 만나서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집안에서 남편이 삼식이가 되고 사식이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뭔 얘기냐면, 직장을 계속 나가면서 일을 할 때는 회사에서 밥을 먹던 사람이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집에서 세 끼를 먹고, 어떤 사람은 네 끼를 먹고,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이혼율이 급증했답니다. 아,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런다고 이혼율이 증가한다. 이게 다 뭐 때문일까요? 사실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남녀 관계도 좀 가끔 시간을 두고 보는 게 훨씬 더 연애가 잘 되잖아요. 매일매일 보다 보면 부딪히는 시간도 많아지고 결국 대화, 논쟁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을까? 슬기로운 의사생활도 중요하고 슬기로운 감방생활도 중요하지만 슬기로운 가정생활도 중요하죠. 자, 오늘 제가 이런 부분과 또 다른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논쟁은 피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파트 3. 좋은 관계를 만드는 대화법. 논쟁은 피한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나는 영국에서 로스 스미스 경의 매니저로 있었는데, 그때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전쟁 당시 스미스 경은 팔레스타인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오스트리아의 전투 비행사였으며, 전쟁이 끝난 뒤에는 지구의 반바퀴를 30일 동안에 비행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일찍이 이러한 시도를 했던 사람이 없었으므로 이 비행은 굉장한 선풍을 일으켰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정부는 그에게 $10,000의 상금을 수여했으며 영국 여왕은 그에게 기사자귀를 하사하였다. 알기 쉽게 말하자면 그는 대영 제국의 찰스 린드버그였던 셈이다. 나는 어느 날 저녁 스미스 경이 주빈으로 초대된 만찬회에 함께 초대되었다. 식사가 한창일 무렵 바로 내 옆에 앉아있던 어떤 사람이 내게 이런 구절을 인용해 말했다. 우리가 엉성하게 일을 해도 하느님이 끝마무리를 해주신다. 그 사람은 이 말을 성경으로부터 인용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말은 틀린 것이었다. 나는 그 구절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므로 그가 틀렸다는 사실은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나는 자기만족을 느끼면서 내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 그 인용에 대한 잘못을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셰익스피어로부터 인용된 것이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인용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는 바로 내 오른쪽에 앉아 있었고 내 오랜 친구인 프랑크 가몬드는 내 왼쪽에 앉아 있었다. 가몬드는 셰익스피어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를 가몬드에게 제기하기로 작정했다. 가몬드는 우리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서는 식탁 밑으로 내 발을 차면서 말했다. 내일 자네가 틀렸네. 이분 말씀이 오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가몬드에게 물었다. 프랑크, 자네도 그 말이 셰익스피어로부터 인용된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아? 자네 말이 맞아. 그 말은 햄릿 5막 2장에 나오는 말이지. 그러나 이봐, 우리는 경사스러운 날에 손님으로 초대받아 그곳에 간 거야. 그런데 뭐 때문에 상대방이 옳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야 하지? 자넨 그 사람의 체면을 살려줄 생각을 한 번도 하질 않았어. 그 사람은 자네 의견을 물은 적도 없고 또 그걸 받았던 것도 아니야. 대체 뭐 때문에 그 사람과 언쟁을 해야 된단 말인가? 언제나 모가 나지 않도록 피하는 것이 자네에게 득이 되는 일이야. 언제나 모가 나지 않도록 피하라. 가몬드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그가 나에게 가르쳐준 이 교훈은 아직도 내 가슴에 살아있다. 그리고 나는 상습적인 언쟁꾼이었기 때문에 이 말은 나에게 참으로 중요한 교훈이 되었다. 나는 어릴 적
때부터 형이나 주위 사람들과 지칠 때까지 논쟁을 하기 좋아했으며 대학에 들어간 후로는 본격적으로 논리학과 변론을 공부했다. 그 후 나는 뉴욕에서 토론과 논법에 관한 강의도 했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토론에 관한 책을 저술하려고 마음먹기도 했다. 그때부터 나는 수많은 논쟁에 대한 자료를 구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직접 실험도 하며 그 효과를 관찰하기도 했다. 그 결과 나는 논쟁에 있어서의 최고의 유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것은 논쟁을 피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10중 8구 논쟁의 결말은 서로가 자신의 생각이 절대로 옳았다는 종래의 생각을 더 한층 굳히는 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언제나 결말은 마찬가지다. 당신은 논쟁에서 이길 수 없다. 당신이 논쟁에서 졌을 경우에는 물론이고 이겼다 해도 역시 진거나 진배 없다. 당신이 만약 상대방의 이론을 상처투성이로 만들어서 마침내는 상대방이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됐다고 치자. 그 결과로 당신은 유쾌할 것이다. 하지만 그 상대는 어떨까? 당신은 그 사람에게 열등의식을 갖도록 만들었으며 그 사람의 자존심을 손상시켰다. 때문에 상대는 속으로 당신을 저주할 것이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찌 되었든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제는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그의 생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대하여 이론으로 굴복시켰다 하더라도 그는 마음속으로 여전히 자신의 옳음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펜상호 생명보험회사는 보험 세일즈맨을 위하여 명확하게 논쟁에 대한 정책을 세워놓았다. 논쟁하지 말라. 이것이 그들의 명확한 정책이다. 판매에 있어서는 논쟁뿐만 아니라 언쟁 비슷한 것이라도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봤자 소비자의 마음만 상하게 되어 구입하고 싶었던 물건이라도 그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사지 않기 때문이다. 내 강좌를 듣는 패트릭 J. 오헤어란 호전적인 성격을 지닌 남자가 나에게 면담을 신청했다. 그는 화이트 모터 회사에서 트럭을 판매하는 세일즈맨인데 트럭 판매가 신통치 않았기에 나에게 조언을 청한 것이었다. 나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가 상대방과 언쟁하기 좋아하는 성격이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다. 특히 그는 자신이 판매하는 트럭에 트집을 잡으려는 상대방에게 참지 못하는 성미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들의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 맹렬하게 논쟁을 벌이곤 하였다. 나는 그 사람들의 사무실을 걸어 나오면서 이젠 내 말을 알아들었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내 말을 알아듣도록 설명하기는 했지만 그들에게 트럭을 팔 수 있었던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나는 오헤어에게 트럭을 파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현재 화이트 모터 회사의 제일 가는 세일즈맨이 되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상대방과 논쟁하는 일을 피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여기서 그의 경험담을 들어보자. 만약 지금 내가 어떤 사람에게 트럭을 팔기 위해 상담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그 사람은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말한다. 화이트 트럭이라고요? 그걸 누가 공짜로 준다고 해도 난 그 회사 트럭보다는 후제이트 회사의 트럭을 돈 주고 사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나는 그의 말에 맞장구를 친다. 네, 후제이트 훌륭한 트럭입니다. 아마 후제이트를 사신다면 후회하지는 않을 겁니다. 후제이트는 인류 회사에서 제작한 것이고 양심적인 세일즈맨들이 판매하는 것이니까 믿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나가면 그는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데 논쟁의 여지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후제이트가 최고라고 말했고 나 또한 그렇다고 맞장구를 쳤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화제를 바꾸게 되고 화이트 트럭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말하게 된다. 그 전에 나는 어떠했는가? 상대방이 후제이트 트럭에 대해서 칭찬하기 시작하면 나는 후제이트 트럭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그런데 내가 후제이트 트럭에 대해서 험담을 늘어놓을수록 상대방은 더욱더 그 후제이트 트럭을 두둔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러는 사이에 그는 후제이트 트럭이 좋은 것이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그러니 내가 트럭을 팔지 못했던 것이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지금은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하지 않는다.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득이 되기 때문이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은 논쟁을 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승리를 쟁취하고는 무한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의 벗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 승리는 공허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공허한 승리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벗을 택할 것인가? 당신은 무엇을 택하겠는가? 우드로 윌슨 내각의 재무장관 윌리엄 G. 맥카드는 오랜 정치 생활에서 무지한 사람을 논쟁으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배웠다고 한다. 맥카드는 무지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나의 경험으로 미루어 본다면 교육 정도에 상관없이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논쟁으로 그의 생각을 변화시키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실례를 두자면 소득세 전공인 프레데릭 S. 파슨스라는 세무사가 정부의 세무검사관과 논쟁을 벌이게 되었다. 어떤 항목에 기재되어 있는 $9,000가 문제가 되었는데 파슨스는 이 $9,000가 현실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채권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에 대한 과세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통용될 수 없는 채권이라니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들어본 일조차 없소. 이것은 분명히 과세 대상이요. 이게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니 그런 터무니없는 말이 어디 있어? 정부의 검사관은 완강하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 점에 있어서는 파슨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이 문제로 논쟁을 벌였지만 조금도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검사관은 냉정하고 거만하며 완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번 우기기 시작하면 분명한 사실이나 이론조차도 수긍하게 들지 않았다. 그래서 파슨스는 그와의 논쟁을 멈추고 화제를 바꿔 그를 칭찬해주기도 했다. 물론 이 문제는 검사관님이 결정해야 할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에 비한다면 참으로 하찮은 것이지만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쩌면 틀렸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내가 소득세 부과에 관한 것을 연구하기는 했지만 그 지식은 모두가 책에서 얻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사관님의 지식은 경험으로부터 얻은 것이니 나보다 정확할 겁니다. 나는 검사관의 직업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소득세에 대한 참된 지식을 터득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파슨스는 자기가 부러워했던 점들을 솔직히 검사관에게 털어놓았다. 그러자 검사관의 표정도 풀어졌으며 그들의 논쟁은 거기에서 그쳤다. 검사관은 편안한 자세로 앉아 그의 경험담을 말하였고 나중에는 서로의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었다. 마지막에는 그 문제를 자세히 재검토하여 수일 내로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사흘 후 검사관은 직접 파슨스의 사무실로 찾아와서 그 항목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세무검사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통된 약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자기가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고 싶어 했다. 그래서 파슨스와 논쟁을 할 때 그의 권위를 주장함으로써 존경받고 싶은 의욕을 충족시켰던 것이다. 그렇게 그의 가치가 인정되고 그의 자아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자 그는 다시 친절한 인간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나폴레옹 왕실의 수석 시종인 콘스탄트는 조세핀을 상대로 가끔 당구를 쳤다. 콘스탄트는 자신이 썼던 나폴레옹의 사생활이라는 책에서 그때의 일을 이렇게 적고 있다. 나는 당구에 상당한 조예를 지니고 있었지만 항상 그녀가 아슬아슬하게 나를 이길 수 있도록 승부를 조작했다. 그 일은 그녀에게 대단한 기쁨을 주었다. 우리는 콘스탄트로부터 불멸의 교훈을 배우자. 그래서 고객과 애인과 남편과 아내로 하여금 가끔씩 벌어지는 하찮은 말다툼에서 우리를 이기게끔 만들어주자. 언젠가 링컨은 동료들과 과격한 언쟁을 일삼기 예사인 젊은 사관에게 이렇게 충고한 적이 있었다. 뜻을 높이 세우려고 결심한 사람이라면
사사로운 언쟁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법이네. 그런 사람일수록 자신의 성격을 더럽히고 자제력을 잃게 하는 결과를 감수하는 짓은 피하지. 만약 어떤 일에 반 정도밖에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차라리 양보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네. 그 일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계획에 물리기보다는 차라리 그 계획에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지. 개를 죽인다 해도 그 계획에 물린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네. 자, 여기가 165페이지입니다. 논쟁은 피한다. 사실 이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감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런 얘기했죠. 요즘에 가정에서 부딪히는 일이 참 많다고. 여기서도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네요. 애인과 남편과 아내로 하여금 가끔씩 벌어지는 하찮은 말다툼에서 우리를 이기게끔 만들어준다. 그렇죠. 뭐 직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은 애인과 남편과 아내. 맞습니다. 가정. 이거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사실 이 챕터 말고도 인간관계론이라는 이 책에는 정말 좋은 소제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읽은 파트 3의 좋은 관계를 만드는 대화법, 여기서도 보면 1번 논쟁은 피하다 말고 2번에는 상대방의 실수는 지적하지 말라. 자, 또 3번은 작은 소제목 3번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라. 소제목 4번은 공손하게 말한다. 소제목 5번은 숭고한 마음에 호소한다. 소제목 6번은 경쟁 심리를 자극하라. 그리고 또 대제목으로 상대를 이해시키는 특별한 방법, 또 대제목 5번째가 상대를 설득하는 9가지 비법, 대제목 6번째 누구든지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비법. 이렇게 정말 주옥 같은 내용들이 많죠. 이거 다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여러분도 많이 그러겠지만 이 사람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드네요. 이렇게 계속 말을 많이 한다는 게. 근데 이 모든 과정이 말을 많이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그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도 이 책을 결국은 끝까지 다 읽었거든요. 근데 뒤에 보니까 부록에도 되게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어쨌건 참 이 책 권할만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좀 더 다른 내용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은은한 책방의 방지기 닥터 실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